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AI가 코드를 거의 다 짜주는 시대잖아요. 그럼 도대체 개발자는 뭘 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표준 정의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시니어들이 하는 일까지 같이 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지 그 이유까지 풀어볼게요. 먼저 단어부터 정확히 잡고 갈게요. 흔히 코더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잘 다루고 코드를 빨리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IEEE 컴퓨터 소사이티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스위보크 V15라는 표준 문서가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다루는 영역을 18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코더가 하는 일은 그 중에서 딱 한 칸,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코더는 굉장히 좁은 범위만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뭐가 다르냐? 같은 스웨보크의 V4 기준으로 보면 엔지니어는 그 18개 영역을 전부 다룹니다. 요구사항 분석부터 아키텍처,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보수, 보안까지 다 포함이에요. 즉, 코딩은 그 18개 중 한 칸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2014년에 나온 BC3에서는 영역이 15개였거든요. 그게 2024년 BC4로 오면서 3개가 추가됐어요. 어떤 게 새로 들어왔냐? 아키텍처, 운영, 보안 이 3개입니다. 표준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코드 한 줄보다 시스템 전반의 결정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봅시다. 최근에 IT 업계에서 새로 자리 잡은 직급이 하나 있어요. 스타프 엔지니어라고요. 리드 데브라는 매체에 정리된 정의를 보면 스태프부터는 단순히 시니어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팀에 걸친 기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엔지니어들을 멘토링하는 역할입니다. 평가 기준이 코드 한 줄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CTO는 더 명확해요. 카밀 포르니에라는 분이 쓴 글에 정확히 한 줄이 박혀 있어요. CTO is not an engineering role. CTO는 엔지니어링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코더에서 출발해서 개발자, 시니어, 스태프, CTO로 올라가는 동안 코드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전략, 결정, 조직 운영 능력이 핵심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업계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아이오 디지털이라는 글로벌 기술 컨설팅 회사가 2025년에 발표한 글이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Coding is being commoditized, Engineering is not 이거예요. 코드 작성은 흔해지고 있지만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 덕분에 코드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됐고,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그 너머에 있는 판단, 아키텍처, 결정 쪽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결국 표준도, 시니어 정의도, 업계 분석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진짜 가치는 코딩이라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결정과 판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3개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사례 들어가기 전에 친근한 예부터 하나, 1년에 한두 명만 가입하는 작은 서비스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가입 폼을 굳이 코드로 다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구글 시트에 직접 입력하는 정책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농담 같은 예고요. 진짜 큰 회사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푸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결제 회사 스트라이프입니다. 결제할 때 중복 요청 막는 거 어떻게 풀까요? 보통은 트랜잭션 잠그고 제시도 로직 넣고 복잡한 상태 머신 만드는 식으로 코드로 풀잖아요. 그런데 스트라이프 엔지니어링 블록에 Designing Robust APIs with Idempotency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풀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유니크한 이덴포텐시 키 하나를 같이 보내라는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같은 키가 또 들어오면 중복으로 인식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2가지를 더 붙였어요. 2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하고 같은 키인데 파라미터가 다르면 거부하는 식으로요. 결제 시스템이라는 어려운 안정성 문제를 거대한 코드락이 아니라 API 정책 한 줄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 지금은 X죠. 트윗 글자 수를 140에서 280으로 늘린 결정, 단순한 코드 변경이 아니었어요. 트위터 블록에 Giving You More Characters라는 글을 보면 데이터 분석을 먼저 했어요. 영어로 쓴 트윗 중에는 9%가 140자 한도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는 0.4%만 막혀요. 한자는 정보 밀도가 높으니까요. 이 데이터에 A/B 테스트 결과까지 합쳐서 280자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결과는 어땠냐? 280으로 늘렸는데도 5%만 140자를 넘기고 2%만 190자를 넘겨요.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쓰더라는 거죠. 코드 한 줄 바꾼 게 아니라 정책 하나로 사용자 행동 자체를 디자인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리눅스 커널을 만든 리누 토르발츠입니다. 커널이 외부 드라이버랑 호환되도록 인터페이스를 좀 안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리눅의 답이 너무 유명해서 리눅스 커널 공식 문서에 박혀 있어요. You may think you want a stable kernel interface, but you really do not. 안정적인 커널 인터페이스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뭐였냐? 호환성을 코드로 보장하지 말고 드라이버를 커널 안에 직접 합쳐 넣으라는 거죠. 이 정책 한 줄 덕분에 커널이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스트라이프도 트위터도 리누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잘 만든 정책 한 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이게 시니어 개발자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럼 진짜 개발자가 하는 일 전체는 뭐냐? 이걸 표준이 정리해 놨어요. 소프트웨어 생애주기, 영어로는 STLC라고 부르는데요. ISO IEC 17207이라는 국제 표준 기준으로 보면 7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기획이 있고 그다음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그리고 운영 이 7단계로 돌아가요. 여기서 코드를 직접 짜는 단계는 구현 한 칸뿐이에요. 나머지 6단계는 전부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이 사이클을 항상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면 고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문제를 잘게 쪼개고요. 그 위에서 기획이 나오고 기획이 잡히면 설계로 넘어가요. 설계가 끝나야 비로소 구현에 들어가고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 테스트 하다가 문제가 보이면 다시 구현으로 돌아가고요.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배포로 갑니다. 이 전체 사이클을 자기 손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개발자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에자일이든 폭포수든 TDD든 어떤 방법론을 쓰든 결국 이 7단계 유닛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꼬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본질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로도 입증돼요. 스탠디시 그룹이라는 기관이 수십 년간 IT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추적해온 CAOS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결론이 뭐냐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1순위 원인은 코드 품질이 아니라 요구사항하고 범위 관리 실패라는 거예요. 코드를 잘 못 짜서 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뭘 만들어야 할지를 제대로 못 잡아서 망한다는 거죠. SOE4, V4도 마찬가지예요. 18개 영역 중에 코딩은 한 칸이고 나머지 17개는 분석, 설계, 운영, 관리 이런 영역이에요. 표준이, 데이터가, 업계 권위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의 일은 코드 작성 자체가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판단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단어 비판이 명확해져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개발자라는 직업이 AI한테 바이브로 코드만 시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깔리거든요. 시야가 한 칸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매일 AI를 쓰는 사람인데요. 코드 작성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획할 때 같이 논의하고 설계할 때 아이디어 받고 테스트 시나리오 짤 때도 같이 만들어요. 즉 AI는 7단계 거의 전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그걸 코드 짝이라는 한 칸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이 슬쩍 깔립니다. 개발자는 결국 코딩만 하는 사람이고 그것마저 AI한테 시키는 사람이다. 둘 다 틀렸어요. 이 단편적 시야가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이 단어가 깐 시야가 정확히 틀렸다는 게 입증돼요. 구글이 발행하는 도라 2025 보고서가 있어요. 정식 제목은 State of AI Assisted Software Development고요. 거기 보면 기술 전문가의 90%가 일터에서 AI를 쓰고 80% 이상이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답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도라가 직접 이름 붙인 Verification Tax라는 현상이 있어요. AI가 코드 작성 시간을 줄여주긴 하는데요. 그렇게 절약된 시간이 검수랑 검증 쪽으로 다시 옮겨간다는 거예요. 즉,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사람의 판단과 검증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AI는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 기획, 설계, 테스트 모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은 결국 사람한테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보세요. AI가 코딩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기획할 때도 같이 의논하고 설계할 때 초안을 받고 구현할 때 코드 받고 테스트할 때 시나리오 만들고 배포할 때 스크립트 짜고 7단계 전부에서 강력한 도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든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 판단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검증하고 마지막에 책임지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도구가 사람 손에서 AI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 이름도 바뀔 이유가 없죠. 저는 그냥 개발자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개발의 본질은 7단계 생애주기 전반이에요.
둘째, AI는 그 7단계 거의 모두에 들어와 있고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셋째, 그래도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건 여전히 사람이에요. 넷째,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처럼 개발자를 한 칸으로 가두는 단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AI 코딩은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바뀌었으면 직업 이름도 바뀔 이유가 없죠. 행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단어가 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개발자입니다. 여기까지 UHD였습니다.